그 삼성이 이제 적성 시험이라는 걸 국내에서 처음 시도한 기업인데, 그 이유가 그런 인재상의 친구들을 뽑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험이지 괜히 여러분들 귀찮게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한 시험은 아니에요. 본인 전공 그리고 내 실력에 대한 그런 자존감과 명확한 실력을 구비하고 있고, 덧대어서는 넓은 오픈마인드, 다른 친구들과 협업할 수 있는 캐릭터들이 그 자리에 많이 모여져 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 인적성 시험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모든 어떤 파트는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짧은 시간이어서 제가 적성을 다 풀어드릴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거 몇 가지는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단 논법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논리게임 관련된 부분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상식 파트는 기업들마다 조금씩 이제 다른데요. 특히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 영역이라고 해서 저 부분은 뭐 특별히 여러분들 공부하는 파트는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독해 지문들을 읽고 빠르게 초이스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모든 기업의 베이스라고 할 수 언수추, 언어수리 추리, 그 다음에 이제 공간지각, 시각적 사고 파트와 상식 파트로 나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각 기업별로 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그 지사 시험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학생들이 준비들을 하라고 하는 편이고 실제로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출제 범주가 제일 넓은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다 기업들보다. 그러니까 시각적 사고도 패턴들이 한 9개 정도 출제가 되는데 그렇게 많은 유형이 출제되는 기업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난이도는 최상은 아닙니다. 삼성은 한 중상위권 정도 돼요. 실제로 자료 해석의 패턴 난이도를 보면 현대라든가 두산이 훨씬 더 어렵고요. 포스코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한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른 기업들 대비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언수추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 사고하고 그다음에 직무상식 파트가 많이 출제가 돼요. 그 이유는 삼성에서 그런 T자형 인재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저도 삼성 출신인데 제가 연수원에서 들어가서 제가 연수 받을 때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지도선배 파견 가가지고 신입사원 교육을 할 때도 느꼈던 부분인데 그 짧은 시간 동안 한 달 정도 이 친구들이 합숙 교육을 받거든요. 근데 교육 끝나고 나면 헤어질 때 여러분들 막 그 친구도 울고불고하고 막 그래요. 되게 아쉬워하고 되게 친해져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들을 해보면 저의 느낌상으로는 굉장히 비슷한 친구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막 학점 막 4.3 이렇게 받고 그다음에 도서관에 맨날 틀어박혀 있는 친구들이 그 자리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보면 완전 아웃사이더들 있죠. 그러니까 좀 공부도 안 하고 완전 이렇게 바깥으로 놔두는 친구들도 그 자리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본인 전공 그리고 내 실력에 대한 그런 자존감과 명확한 실력을 구비하고 있고, 덧대어서는 넓은 오픈마인드, 다른 친구들과 협업할 수 있는 캐릭터들이 그 자리에 많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 삼성이 이제 적성 시험이라는 걸 국내에서 처음 시도한 기업인데 그 이유가 그런 인재상의 친구들을 뽑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험이지 괜히 여러분들 귀찮게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한 시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DS에서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에서 연구 개발을 한다 하면 여러분들 학교 연구실에서 계속 논문만 쓰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DS 사업부의 나의 개발자야. 그럼 나의 클라이언트는 어디죠? 대부분 애플 뭐 이런 세트 메이커들의 구매 담당자들이고 거기는 품질 담당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들 말고도 인문학적인 소양도 갖고 있어야 되고 경제라든가 사회 문화에 대한 넓은 안목을 갖고 있어야 실제로 회사에서 업무 진행이 좀 수월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영어 마케팅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고도화된 산업재 부품들, 제품들 이런 것들 판매하고 그다음에 금융권에서도 아주 전문적인 금융상품을 세일즈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기술적인 부분들도 내가 문과지만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고 핀테크 같은 이런 경제 이슈라든가 금융 이슈들을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에게 여러분들한테 IT 과학 문제를 내고 있는 거고 이공계들에게도 역사라든가 경제 경영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폭이 넓은 친구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삼성은 다른 기업들 대비
적성 시험의 범주가 넓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전문성. 그 전문성이라는 건 사실 이제 적성 파트에서 검증하는 건 아니죠. 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적성 시험 유형에 이런 일반적인 언어 수리 추리 말고 여러분들의 전공 관련된 내용들을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 직군으로 쓰는 친구들은 이 적성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코딩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이너 직군으로 입사하는 친구들도 이 적성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시험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 전공에 대한, 내 직무에 대한 명확한 전문성도 검증을 하죠. 그리고 사실 그 부분은 이제 PT 면접장 가서 더 타이트하게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업 마케팅 쓰는 친구들은 문제가 뭐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시장 데이터를 줍니다. 현재 시장에 이 시장의 세대, 계층, 성별, 소득 수준 어떻게 분포되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모바일 페이먼트 관련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 짜봐라. 이런 것도 여러분들한테 출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계공학 했던 친구들에게는 간단한 냉장고 구조도 같은 걸 보여줘요. 그리고 현 상황에서 소음 특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한 재질과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논해봐라. 뭐 이런 것들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CIM 이런 데 쓰시는 연구개발 직군들은 출제가 한 서너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그 모든 문제들을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공 관련된 전문성은 사실 면접장에서 검증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T장 인재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지사 시험의 구조가 어떻게 잡혀 있다. 이걸 좀 느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모든 기업들의 적성 시험은 어때요? 문제 풀다 보면 시간이 되게 부족하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것도 과거에 인적성에 나왔는데 PLC라고 얘기하죠. Product Life Cycle. 제품 순환 주기. 제품이 출시가 되면 처음서부터 많이 팔리는 그런 상품은 없어요. 각기 단계들을 겪게 됩니다. 이런 식의 커브를 그리게 되죠.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그런데 요즘은 점점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PLC 사이클 자체가 짧아져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품질 파트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제품의 스펙 데이터를 보면서 빠르게 불량의 원인을 찾아낼 줄 알아야 하고, 영업 마케팅하는 친구들은 경쟁사 영업 데이터를 보면서 그 회사 영업 전략을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이고 빠른 의사결정 능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속도감 있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시간이 그렇게 좀 짧게 출제가 되고 왜 넓은 범주로 출제가 되는지를 아셔야 되고요. 지사 시험을 봐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렇게 출제 범주가 넓다. 그래서 다른 기업 커버가 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방송 보는 분들 중에 혹시 좀 이번 시즌 말고 다음 뭐 하반기를 좀 바라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지사 베이스로 좀 준비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많은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자양분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적성 시험에 갈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은 기업이죠. 그러니까 출제 범주가 채용 인원이 원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적성 시험에 갈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이공계들은 서류 전형에서 뭐 대단한 걸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무 역량도 보지만 삼성은 대놓고 얘기를 했지만 직무적합성 평가에서 여러분들 학점을 봅니다. 그래서 내 전공 학점이 어느 정도 좀 높은 수준이고 질도 같이 봐요. 그러니까 전체 학점이 높은 것보다도 내가 어려운 과목 위주로 많이 들었고 그 과목들의 성취도가 높은 친구들은 서로가 많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출제 범주가 넓고 또 여러분들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죠. 세 번째로 봐야 하는 이유는 공부하면 좀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안 올라가는 유형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적 사고, 여러분들 삼성에서 제일 어려운 건 종이 접기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접었다 뒤로 접었다 하는 문제들 뭐 그런 것들은 풀이 방법이 명확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각적 사고에서 사실 제일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건 모든 기업들의 유형을 봤을 때 전개도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들은 사실은 좀 풀이 기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 그 패턴들을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되고, 네 번째로 지사 시험을 제가 꼭 보라고 좀 설명드리는 이유는 학교 차별은 제일 없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뭐 요즘 많이 뽑기는 뽑지만 우리나라 정유사가 제조업체 중에선 취업이 가장 힘든 부분인데 거기서는 뭐 스펙 본다 이런 얘기도 사실 좀 해요. 근데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뭐 이런 기업들은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채용 인원 자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글로벌 프론티어급 회사로 거듭나게 되면 학교보다는 여러분들이 실력을 봅니다. 그러니까 범주가 넓고 볼 수 있는 확률이 크고 공부하면 올라가고 학벌 차별도 없으니까 당연히 준비를 좀 하셔야 되고요. 인재상과 관련된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T자형 인재에 대한 선호도, 그리고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지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 그 정도 간단히 체크를 하고요. 각 영역별로 좀 간단한 거 내용들을 보도록 하죠. 우선 언어 영역입니다. 언어 영역은 뭐 제가 오늘 그냥 제일 쉽게 좀 느끼는 부분이니까요. 그냥 여러분도 푸시면 돼요. 그런데 요즘은요. 독해 지문이 길어진다기보다 독해 난이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롯데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예술 관련된 지문들을 출제한 적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보지 못했던 어떤 과학 용어, 환경 용어 그런 음절들이 괴에게 되게 긴 새로운 단어들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 주목해야 되는 건 좀 도식화시켜서 독해를 하세요. 그 이공계들이 이제 독해 속도가 늦어지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긴 음절들의 단어들은 그거 하나가 블럭 A고 나머지 하나가 블럭 B 이렇게 좀 도식화시켜서 독해하는 그런 연습들을 들으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뭐 그냥 뭐 여러분들 넣어 보면은 뭐 4번이라는 거 그냥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문제죠, 그죠? 언어는 그나마 여러분들 제일 쉽게 느끼고요.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는 게 이제 방정식인데,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으로도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는 일률 문제입니다. 일률 문제. 일률 문제는 A가 며칠하고 B가 며칠했다. 그리고 둘이 또 며칠 했다. 근데 B 혼자 하면 며칠 걸리겠느냐. 수조에 물 채워 넣기로 출제돼도 수도꼭지로 물 채워 넣어서 뭐 몇 시간 걸린다. 뭐 이런 식의 패턴이거든요. 근데 의외로 또 이 문제 잘 못 푸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거 좀 정리해 드리면, 수리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건 일률 문제는 그 스타트가 물어보는 게 시간이 될 때도 있고 사람이 될 때도 있고 다양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항상 문제 스타트 라인은 속도로 하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속도, 수조에 물을 채워 넣는 속도, 거기서 문제를 스타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일을 하는 속도를 V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B가 일을 하는 속도를 VB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그러면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함께 한다고 했죠? 그럼 얘네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요 속도로 며칠? 6일 동안 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일이 완료가 됐다. 일이 완료가 됐다. 수조에 물이 가득 찼다라는 개념은 숫자 1로 잡도록 하세요. 그럼 식이 하나가 나와요. 두 번째는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A가 3일 동안 했어요. 요 속도로 3일 동안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톤 턴치를 해서 B가 이어받아서 이번에는 8일 동안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또 일이 완료가 됐어요. 그럼 식이 두 개가 나오죠. 그죠? 이걸 연립해가지고 푸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구할 수가 있죠? 일을 하는 속도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VB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0분의 1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 속도로 B가 일을 완료짓기 위해서는 며칠을 해야 돼요? 역수치해서 10일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일률 문제는 항상 그 문제 스타트 라인이 무엇이다? 속도.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문제를 푸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거속시로 나오는 시간 문제라든가 농도 문제 패턴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좀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 예전 학생 보면 이 친구는 야구했던 아이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야구 선수였고요. 대학교도 이제 야구로 대학에 갔어요. 좋은 명문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팔꿈치가 이제 다쳐가지고 자기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야구 선수를 못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학교 타이틀은 좋은데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저를 만났는데 스피킹 등급을 IH를 받아온 거예요. 저는 운동했던 남학생이 IH를 어떻게 받았지 하고 제가 아주 대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그 친구도 선생님 저 취업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친구의 발목을 잡았던 게 이런 거예요. 아마 그 남학생들은 알 텐데 운동만 했던 친구들은 수학을 거의 공부 안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로그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결국 또 이런 것도 중학교 문제집 사가지고 좀 열심히 공부해서 뛰어넘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좌절치 말고 좀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추리 파트 넘어가서 좀 몇 가지 오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단 논법 4문제, 논리게임이 지금 한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추론은 좀 줄어들었어요. 6문제에서 한 4문제 정도로 축소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푸실 때 저는 글쎄요. 풀이 방법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3단 논법 4문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다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법만 아시면요. 그 다음에 도형추리 3문제하고 도식조리 2문제는 점수 주는 문제입니다. 다 여러분들 맞출 수가 있고요. 단어 간의 관계도 다 맞출 수 있어요. 이건 뭐 그려서 막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저 10문제 정도, 8문제 좀 증가된 논리게임이 여러분들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를 풀 때 논리게임을 좀 학생들에게 제일 마지막에 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논리게임을 다 맞추는 친구는 사실 합격자들 사이에서도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시간 투자나 패턴을 알고 있으면 다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좀 논리게임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라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단 논법 4문제에 나오는 기본 패턴들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요거는 이제 너무 쉬워요. 저거는 이제 삼성은 안 나오고 LG는 저런 식의 수준으로 출제가 됩니다. 저거는 대우명제를 활용해 가지고 바로 풀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P명 Q다. 이 명제가 참이야. 그럼 대우명제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이것도 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럼 대유명제는 뭐예요? 처벌을 받지 않았으면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니죠. 그럼 기찬과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구성 요소만 중간에 들어가면 논리 추론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쉽게 나오는 문제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대유명제를 적으시고요. 그 대유명제 사이에서 브릿지, 선을 그어가지고 문제를 푸는 패턴이에요. 이 정도는 대부분 많이들 맞춰요. 근데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좀 어렵게 출제되는 건 이제 모든 어떤 정원3답 논법으로 출제되는 패턴입니다. 오늘 좀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이거라도 좀 챙겨가세요. 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죠? 대전제, 소전제, 결론. 요 정원3답 논법이에요. 그런데 그 요즘 기업들은 그렇게만 출제하면 너무 쉽기 때문에 모든 어떤이라는 조건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를 논리적으로 머릿속으로 독해해서 풀려고 하시면 구성 요소가 많아지면 여러분들 되게 헷갈려서 못 푸세요. 그러니까 저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좀 문제를 그려가지고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셔야 되는 거 우선 모든이라는 건 뭐냐면 부분집합이라는 개념이고요. 어떤이라는 개념은 교집합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저기 보면 모든 가수는 평화주의자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죠? 모든 가수는 평화주의자다. 그러면 평화주의자라는 집합 안에 가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부분집합이라는 개념이죠. 말 되잖아요. 모든 가수는 평화주의자다. 그죠? 해당이 되죠. 그러면 저걸 하나 그렸어요. 소전제는 어떤 가수는 화가다. 자, 그럼 어떤이라는 건 그런 놈도 있고 또는 아닌 놈도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가수하고 화가 사이에 교집합이 생기는 거예요. 가수와 화가 사이 교집합. 말 되죠? 어떤 가수는 화가다. 자, 그러면 이 대전제하고 소전제가 합쳐지는 거거든요. 그럼 합쳐지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가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은 뭐죠? 평화주의자와 화가 사이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교집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화가는 평화주의자다? 저건 참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되게 평화가 커지면 어떻게 되죠? 커져도 평화주의자와 화가 사이에는 교집합이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제 기본 스텝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또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아래에 있는 문제 볼까요? 어떤 이사는 봉급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이니까 이사와 그리고 봉급쟁이 사이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교집합이 있어야 돼.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전제. 모든 교수는 봉급쟁이다. 그러면 모든이니까 이거는 부분집합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수가 이 봉급쟁이 안에 들어갈 거예요. 부분집합으로. 그럼 교수가 만약 이렇게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교수와 이사 사이에는 무엇이 있죠? 교집합이 있죠. 그런데 이건 제가 이렇게 그렸으니까 이사와 교수 사이에 교집합이 생기는 거지. 만약에 내가 교수를 요만하게 그리면 교수와 이사 사이에는 교집합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발레가 존재하죠. 발레가 존재하면 그 명제는 거짓이에요. 나가리 되는 거예요. 탈락이야. 요게 이제 기본 스텝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풀지 마시고요. 그림을 그려서 문제 푸는 게 더 유리해져요. 자, 그러면 요 기본적인 거 아셨으면 이제 실제로 출제될 수 있는 수준 문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조건으로 도출되는 결론으로 타당한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모든 어떤으로 문제가 출제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뭐예요? 어떤 모험가는 외계인이다. 그러면 모험가와 외계인 사이에는 어떤이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교집합이 있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모든 모험가는 화성인이다. 그럼 뭐야? 화성인이 이 모험가를 감싸겠죠? 화성인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성인과 외계인 사이에는 반드시 무엇이 생긴다? 교집합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4번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푸는 게 1단계예요. 한 4문제 정도에서 한 문제, 한 2문제 정도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맞추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요거는 이제 수출입 파트예요. 수출입 파트. 이것도 이제 기업 인적성에 가장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는 문제거든요. 제가 쉬운 거부터 조금씩 어려운 유형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유형이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요. 이건 뭐냐면 덧셈 유형입니다. 덧셈 유형. 이거는 그냥 하항과 하항 사이에 차만 하면 다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과 4의 갭은 얼마예요? 3이죠. 그 다음에 4와 9는 5고 7이고 99, 3, 5, 7, 9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11이 나와야겠지? 그러니까 정답은 36이에요. 점수 주는 거예요. 예, 이런 건 뭐 틀리면 죽어야 돼. 다 맞출 수 있을 거고요. 이런 건 풀죠. 이런 것도 이제 조금씩 응용이 돼요. 그 다음 문제도 덧셈 유형인데 한번 보면요. 덧셈 유형을 너무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조금 어렵게 출제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저것도 이제 하항과 하항 사이 차이를 보는 거죠. 첫 번째가 뭐야? 7이고 그 다음에 14고
그 다음에 28이고 그 다음 숫자 커 막 56이고 뭐 이렇게 점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첫 번째 항과 항 사이 갭이 지금 7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은 이제 7 곱하기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은 뭐예요? 24, 26 그러니까 14가 되니까 이건 7 곱하기 2가 되고요. 그가 아닌 7 곱하기 4가 되고 그 다음에 7 곱하기 8이 됐죠. 그죠? 7, 8이 56이니까. 그럼 이제 숫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2, 4, 8이니까 이번에 되게 큰 숫자 16이 나와야겠죠? 7 곱하기 16을 저기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16을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222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덧셈 유형인데 덧셈 유형이 아까 풀었던 문제처럼 바로 직관적으로만 패턴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조금 응용을 해서 문제가 출제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럴 때도 있어요. 항과 항 사이 차이를 적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 갭이 뭐 3, 5, 마이너스 7, 또 3, 5, 마이너스 7. 이건 뭐예요? 한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그룹핑 돼가지고 문제가 출제되는 거예요. 항과 항 사이의 갭이에요, 이게 적었을 때. 아니면 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 마이너스 2, 5, 마이너스 17. 그리고 2, 마이너스 5, 17. 요거는 뭐 이것도 그룹핑 돼 있는데 이제는 부호가 좀 바뀌고 있죠. 이런 식으로 덧셈 유형이 다양하게 응용이 돼요. 그래서 덧셈 유형을 무시하지 마세요. 출제는 제일 많이 되고 있는 기본 패턴입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면 자, 이 문제가 이제 대표적인 유형인데요. 여러분들 이 수칠 파트는요, 절대 여러분들한테 무슨 뭐 저기 등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일반항 이런 거 쓰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나오는 건 다 네 가지예요. 사칙연산,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예요. 자, 이 문제 보면 저렇게 적혀있죠. 10, 13, 26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항과 항 사이 차이를 적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플러스 3, 플러스 5, 플러스 3, 플러스 13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패턴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4층 연산으로 푼다고 했죠? 그럼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 곱하기 그리고 나누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럼 2에서 5로 갔어요. 그럼 이건 뭐죠? 곱하기 2분의 5죠?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긴요, 수리 영역이 아니라 추리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계산 실력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고로 우리는 분수는 생각지 마세요. 분수는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정수만 적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에서 10으로 갔으니까 이건 곱하기 2가 되고 10에서 13으로 갔다. 이것도 분수니까 이것도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13에서 26으로 갔다. 곱하기 2죠. 이번엔 패턴이 어떻게 잡혀요? 이렇게 지그재그형으로 잡히죠? 여기 모아야 돼. 3이 올 차례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29가 됩니다. 아주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형을 저는 지그재그형이라고 해요. 지그재그형. 그러니까 덧셈과 뺄셈의 라인을 적고 곱셈과 나눗셈의 라인을 적고 그들 사이에서 패턴을 잡아서 답을 추론하는 문제. 저 덧셈 유형과 이 지그재그형이 인적성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패턴입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요거는 앞선 문제보다 좀 어려울 거예요. 보면 2, 5, 13, 31, 그리고 69.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냐? 그러면 자, 우선 퐁당퐁당은 아니죠. 아니에요. 자, 그럼 적어볼까요? 플러스 3, 플러스 8, 플러스 18, 플러스 38. 여기서 패턴 안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적으라고 했죠? 어때요?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다 안 나와요. 그죠? 안 돼요.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기 유형에는 다 해당이 되지 않죠? 자, 이거는 뭐냐면 합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칙 연산이 융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믹스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 4칙 연산이 조합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수가 되게 많죠. 막 더했다가 뺄 수도 있고. 근데 더했다가 빼는 거 의미가 없겠죠. 그건 그냥 더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곱했다가 나눴다, 이것도 의미가 없지. 그냥 곱하는 거잖아. 결국 뭐야? 덧셈 뺄셈의 동네와 곱셈과 나눗셈의 동네가 합쳐지는 거예요. 그럼 변수들이 많죠. 막 나눴다가 더할 수도 있고 뭐 곱했다가 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 문제 대부분 나오는 거 뭐냐? 곱하기로 가까이 갔다가요, 남는 걸 더하기로 채워넣는 패턴입니다. 2에서 5로 갈 때, 그러니까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는 거야? 곱하기 1을 해서 4까지 간 다음에요, 나머지를 플러스 1로 채워넣는 패턴이죠. 그 다음에 5에서 13으로 갔으니까 곱하기 2로 갔다가 이번에는 3을 채워넣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26으로 갔다가 5를 채워넣는 거고, 이거는 62로 갔다가 7을 채워넣는 거고, 1, 3, 5, 7이니까 이번 뭐 해야 돼요? 곱하기 2에서 9로 채워넣어야겠죠? 그렇게 해서 답을 찾으면 147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융합형 문제입니다. 곱하기로 가까이 갔다가 남는 걸 더하기로 채워넣는 패턴. 이것도 이제 많이 출제가 되는 유형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만 나왔더니 점점점 문제도 또 어려워지거든요. 다음 문제를 보면 이거는 3, 5, 8, 22, 39.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냐 이렇게 찾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덧셈 적고
곱셈 적고 해결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 융합형이구나. 이쪽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겠죠. 그러면 곱하기 1로 갔다가 2로 채워넣고 곱하기 1로 갔다가 3으로 채워넣고 곱하기 1로 갔다가 5로 채워넣죠. 여기서 패턴 자체가 무너져 버렸어요 이미. 그러니까 요거는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되고요. 요즘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올 때는 이게 마이너스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어프로치했다가 하나를 채워넣는 것이 아니라 살짝 오버했다가 마이너스로 원위치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3에서 6으로 갈 때 6으로 갔다가 마이너스 1한 거고요. 그 다음에 10으로 갔다가 마이너스 2 했고요. 16으로 갔다가 마이너스 3 했고요. 26으로 갔다가 마이너스 4 했고요. 곱하기로 갔다 마이너스 5 했으니까 이번에는 곱하기 2에서 마이너스 6으로 가야지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을 추론하면 72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아주 좀 특수한 유형인데 곱하기로 갔다가 빼기 유형, 요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믹스형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원래 수열에 있는 거예요. 수학 좀 했던 친구들은 알 텐데 이거는 피보나치입니다. 피보나치형은 그냥 항과 항을 더하는 거죠. 그죠? 2하고 3 더해서 5 나오고 5하고 3하고 5 더해서 8 나오고 5하고 8 더해서 13 나오고 8하고 13 더했으니까 21이 나오겠죠. 그죠? 요거는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게 좀 응용될 때는 덧셈 유형하고 이게 융합이 돼요. 항과 항 사이의 차이를 적었는데 그걸 피보나치로 줄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걸 보고 이제 패턴을 잡아야 되니까 응용되는 패턴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수출입 문제를 풀 때는 처음에 봐야 되는 게 뭐다? 피보나치인지 퐁당퐁당인지 빨리 확인해 봐야겠죠. 이건 나오면 뭐 땡큐니까 바로 맞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거 아니면 덧셈 유형으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본다. 덧셈 유형이 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방심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곱셈 유형까지 확인해 보고 두 사이의 패턴을 잡는 지그재그 형인가를 체크해 본다. 그게 아니면 융합형으로 가서 곱하기에서 더하기로 곱하기에서 빼기로까지 생각을 한다. 이래도 안 나오면 어떻게 된다? 뭐 그럼 이제 틀리면 되겠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좀 패턴이 돼요. 그런데 LG 앞두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LG는 또 이걸 또 변형시켰어요. 어떻게 변형시켰냐면 수를 이렇게 하나로 쭉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요. 선의 변화를 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도형은 이 도형에서 요 도형으로 갔던 건 실선이고요. 요 숫자에서 다음 숫자로 가는 건 예를 들어 여기 뭐 점선이야. 그리고 어떤 도형은 뭐 이렇게 점 찍어서 하는 선이 있는데 요거는 또 어떻게 바뀌었어. 그러면 각기 단계들이 주는 로직들을 다르게 출제했어요. LG는. 그럼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는 특징이 뭐죠? 수가 많지 않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낸다는 건 그냥 한 단계에서 한 단계, 한 단계에서 한 단계 단서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LG는 무엇이 많이 나온다? 믹스형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믹스형이 나올 때 작년 하반기 때는 어떤 게 나누셈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눠가지고 더하거나 나눠가지고 빼거나 융합형. 그러니까 LG 인적성을 앞두고 싶은 분들은 융합형이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 게 LG 인적성의 특징이다. 그렇게 확인하고 문제 접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각적 사고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적 사고가 삼성이 처음 나왔을 때 5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약 9가지 정도 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 패턴들이 다 있는데요. 윤곽을 통해 입체 도형을 추리하는 문제. 저거는 뭐냐면 항상 나와요. 여태까지 안 나와본 적이 없는데 위에서 봤을 때, 앞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뷰를 보여주고 답을 추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문제거든요. 이거 원체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맞출 겁니다. 그런데 저는 문제를 빨리 푸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 위에서 봤을 때, 앞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뷰를 보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답을 추론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보기들 사이에서 답을 찾는 거니까 보기들을 보면서 그들 사이의 차이점을 위로 올라가서 검증을 하고 보기를 소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남아있는 막 이렇게 복잡한 쉐입은 별로 볼 필요가 없겠죠. 다 똑같으니까.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건 뭐예요? 앞에 있는 이 주댕이 같은 부분이 어떻게 생겼을까? 요거를 추론해 봐야 되잖아요. 5번이 좀 다르네요. 위로 올라가니까 저렇게 생겼네.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구나. 이렇게 빨리 찾아야겠죠.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지 마시고요. 항상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세요. 그래서 보기들 사이의 차이점을 위로 체크해서 검증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조각 합치기 문제. 요거는 이제 2D를 이제 합쳐가지고 문제를 추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나왔던 문제 보면 이런 식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퍼즐 조각들을 합쳐가지고 저 네모가 만들어진대요. 그런데 불필요한 퍼즐 조각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그죠? 이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이걸 좀 그려서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문제를 보면서 짝짓기 하는 거예요. 짝짓기.
뭐하고 뭐하고 짝이 지어지고 또 뭐하고 뭐하고 짝이 지어지고 그럼 두 개의 쌍이 생길 거고 남는 거 하나가 답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거 봐봐요.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생겼네. 그럼 1번하고 3번이 짝이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여기 좀 평평한 게 있죠? 이쪽 평평한 거. 그럼 이쪽 평평한 거하고 매칭이 되겠네? 그러면 이제 2번과 5번이 짝이에요. 남겨지는 건 뭐죠? 4번이죠.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둘둘이 짝 짓고 남겨진 걸 하나 찾아라. 그런 식으로 문제 접근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 입체 도형 중에 다른 것 찾기. 저거는 이제 그 전체적으로 어떤 복잡한 도형을 마구마구 돌려요. 그래서 다른 도형을 찾으라는 그런 문제에 유형이 됩니다. 요거는 도형 보실 때 어떤 특징점을 좀 체크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펀칭 자르기 문제는 종이를 마구마구 접어요. 그래서 구멍 빵빵빵 뚫은 다음에 펼쳤을 때 구멍이 어떻게 생겼느냐. 요거 찾는 거. 요것도 항상 잘 나오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일부를 제거하고 남는 도형 찾기. 요것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 문제 하나 좀 풀어보죠. 이런 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기 흐릿한 놈이 하나 있고요. 시꺼먼 놈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흐릿한 놈과 시꺼먼 놈을 빼냈을 때 남겨지는 흰색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이걸 찾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틀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눈으로 하실 분들은 눈으로 하시고요. 조금 어렵게 나올 때는 좀 손으로 그려보세요. 그릴 때 문제가 더 잘 풀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2층은 그냥 우리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2층이 이렇게 생겼는데 흰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놈은 어느 놈이야?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요 놈 되겠죠. 그죠? 바로 추론 가능하죠. 근데 조금 헷갈리는 건 도대체 1층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 도형이 맥스 12개 그리고 층도 뭐 맥스 한 3층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려가지고 문제 추론이 가능하죠. 자, 저 흐릿한 놈. 흐릿한 놈이 지금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여기 세 개는 색칠이 돼 있네요. 그죠? 이놈 이게 1층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가 2층이니까 얘가 1층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색칠을 칠해보면 되겠죠. 저기 있는 세 개는 어떻게 색칠돼요? 이렇게 색칠되겠죠? 그죠? 흐릿한 거. 그 다음에 검은 놈은 어떻게 색칠되겠어? 이렇게 색칠되겠죠. 그럼 남겨지는 건 뭐야? 이렇게 네 개죠. 그죠? 그러니까 4+3으로 도형의 구조가 잡혀져 있어야 돼요. 4+3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4+3으로 잡혀져 있는 건 1번밖에 없죠. 그래서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게 3층까지 좀 어렵게 나올 때가 있는데 적층됐다라는 개념으로 문제 접근을 하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풀이가 가능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전기도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적성 문제집을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 뭐 통합인적성 책도 이렇게 여러 가지 묶어놓은 문제집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사 시험이 출제 비중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통상 지금 좀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은요 3권 정도는 기본으로 풀어요. 출판사는 겹치지 않게. 그러니까 똑같은 출판사는 내용들이 좀 비슷할 때가 있으니까요. 메이저 출판사 중에 통합인적성으로 하나 풀었으면 다른 출판사로 지사 풀고 또 다른 출판사로 NCS 풀고 뭐 이 정도. 그래야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적성의 경쟁력이 올라갈 거예요. 자, 이건 상식 파트가 되는데요. 지금 나오는 문제들을 보면 경제 경영이 한 17문제, 과학 IT가 19문제, 역사가 한 14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제 비중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고요. 문제들을 좀 보면 역사는 지금 뭐 지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도 아주 단골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역사를 풀 때 여러분들 좀 주의하셨으면 하는 부분은 뭐냐면 너무 어려운 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슨 뭐 저기 애들 처음에 공부하라고 하면 또 초반에 의지에 불타올라 가지고 무슨 뭐 동해 옥저 제천행사 막 이런 거 외우고 있는데 제천행사는 때려 죽어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는 무슨 뭐 균전제, 대동법, 삼정의 문란, 당백전 뭐 이렇게 역사 여러분들 교과서라든가 예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보면 뒤에 연표 나오죠. 연표에 나오는 주 이벤트가 도대체 어떤 사건이고 그 다음에 시대순으로 그걸 정리할 수 있는 그 정도 실력까지만 올라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기출문제인데 그러니까 저 정도 문화재는 알아야 돼요. 저게 백제 최대절, 백제를 대표하는 미륵사토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는 아셔야 돼요. 저 정도 문화재는. 아, 저게 백제 거구나. 이제 문제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른 기업들의 적성인데요. 현대자동차는 뭐 이미 시험이 끝났는데 특징이 뭐냐면 자료해석 파트의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자료해석이 나오는데 정보 추론이 또 나와요. 그래서 데이터 그리고 현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가격대가 1,000만 원이 넘어가죠. 숫자 단위가 좀 커요. 그래서 큰 숫자들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는 노력을 진행하는 게 현대자동차 인적성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도시기하고 공간지각하고요 왔다리 갔다리 나와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공간지각이 이번에도 도형에 출제됐고요. 하반기 때는 도시기의 파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상반기 하반기에 변화가 있다라는 게 현대 인적성의 특징이라는 것 좀 이해하도록 하시고요. 역사 에세이도 이제 써야 돼요. 자동차 같은 경우 이제 계열사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면접장 가서 쓰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런데 나왔던 문제들이 모두 뭐 르네상스나 뭐 그다음에 예전에 나왔던 거 한글 창제라든가 그다음에 뭐 로마 몽골, 미국 뭐 이런 전 세계 대제국들의 어떤 역사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니까 아주 그 세부적인 역사적 사안을 물어보진 않고요. 아주 좀 큰 주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논술 기술을 하실 때 그 팩트만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과거의 어떤 역사적 변화의 흐름이 인본주의라는 흐름을 만들었던 르네상스의 변화가 현대 사회에 그리고 우리 사회, 우리 경제, 현대자동차, 자동차 산업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다. 그런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시고요. 현대자동차는 재미난 게 그 인재상이 그룹마다 그룹이 아니라 대륙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알고 가시면 나중에 논술을 쓰실 때 약간의 여러분들 팁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CJ 같은 경우에는 그 문과 여대생들이 CJ를 너무 좋아하니까 아마 CJ 인적성을 공부를 하는데 CJ 인적성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공부를 하면 타 기업 인적성 대비가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는 분들 아마 지금 여기도 이제 보는 분들 계실 거예요. CJ 인적성 문제집은 요만해요. 네, 하루에 한 권씩 풀 수 있으니까 꼭 좀 많이 연습을 하고 시험장에 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독특한 건 그때 인문학 상식이라고 해서 무슨 뭐 쇼미더머니 누가 우승했나 막 이런 것도 나와요. 근데 그건 출제 비중이 높진 않으니까 괜히 그런 거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그다음에 CJ는 상식이라기보다 CJ 기업의 역사 관련된 어떤 상식 문제도 가끔 출제가 돼요. 그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강의였지만 여러분들 적성 공부할 때 좀 작은 보탬이라도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 맞추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 공부했던 그 버릇들이 있어서 꼭 맞춰야 된다 이런 강박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더 스트레스 받아서 못 푸니까요. 여러분들한테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렇게 고려해가지고 좀 정리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적성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